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40대 아줌마예요. 남들은 옛 기억들을 추억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전 20살 이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 추억이 전혀 없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며 한순간에 파바박 모든 기억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참 비극적이네요. 단 한 장면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몇 개월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한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졌기에 그 사건을 계기로 제 과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준 나의 어린 시절을 열심히 암기하고 있죠. 어렸을 적 사진도 보고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이나 비디오로 찍어놓은 영상도 밤새 보고 있어요. 마치 시험 공부하듯 말이죠. 이렇게 외우기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죠. 여러분 중 과거를 잊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이에요. 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기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자랐어요. 시댁과 남편은 개차반이었지만 천만다행히도 아들 셋은 정말 착하고 똑똑했기에 그 아이들을 희망삼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태어나서 20살까지의 기억이 전무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께 담담하게 제 인생을 털어놔 볼게요.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면 제가 살아갈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막상 이야기를 펼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의 첫 기억은 20살 때 병원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응급실 침대 시트와 뭔가 불안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던 한 남자와 그의 엄마. 제가 깨어나자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뭔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나 기억나요?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요. 그들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너무 혼란스러웠고 특히나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짧은 대화 후 입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조금 진정이 되더군요. 그 남자와 남자의 엄마는 저와 눈만 마주치면 계속 기억나냐고 물어왔고 전 사실대로 아무 기억이 없다고 했죠. 주치의 말로는 제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의 기억과 약간의 인지 능력까지 모두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와 할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뭐가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냐? 아니다. 그냥 우리끼리 한 말이야. 현재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나랑 내 아들이 다 알려줄게. 기억나는 게 없으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이게 다 네 팔자인 것을 어쩌겠니? 그래 색시야. 내가 우리 색시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다 알려줄게. 나는 당신 남편이야. 이쪽은 우리 엄마. 그러니까 당신 시어머니고 우린 가족끼리 식당에서 밥 한번 먹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신혼여행으로 서울 구경 다녀오다가 차 사고를 당한 거야. 우리 고향인 섬마을로 다시 돌아오다가 말이야. 우린 원래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당신은 오래전 조실부무한 고아로 홀로 자랐고 당신이 하도 날 쫓아다녀서 내가 색시로 받아줬지 뭐. 모든 게 혼란 그 자체였지만 나의 시모와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난 원래부터 집도 절도 없고 고아라고 하니 내게 가족은 그 둘뿐이었거든요. 당시엔 오히려 그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마워요. 이렇게 날 살려줘서. 의사 말로는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숨은 건졌네요. 옆에 있던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바로 네 생명의 은인이다. 앞으로 우리한테 충성을 다 바쳐야 할 거야. 알았냐? 드라마에서 보면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 상실에 걸린 주인공은 딱 기억만 잃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머리를 다쳐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까지 저하된 저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다시 한글 공부와 말 연습을 해야 했어요. 몇 개월 만에 태어난 저는 남편과 시모와 함께 사는 신혼집인 시댁에 가서 현실 생활에 돌입했어요.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말이죠. 기억을 빼고 전반적으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섹시하며 잘해주던 자상한 남편은 아주 거칠게 행동하며 날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모라는 사람은 더했어요. 본인은 집안일하면 죽는 사람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절 다 시키더군요. 그땐 세 식구뿐이었으니 뭐 그러려니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열심히 쓸고 닦았죠. 제가 몸이 완전히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자 이젠 돈 벌어오라며 등을 떠밀더군요. 섬마을에서 해녀로 오래 일했다던 시모는 이젠 제게 해녀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난 이제 늙고 병들어서 몸 움직이기도 힘들구나.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라. 네 남편이 고기 잡아서 푼돈 벌어오는 걸로는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 않냐? 게다가 너희 부부 애도 낳아야 할 거고 애 키우려면 생활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충당할 거냐? 내가 젊어서 해녀로 일했던 것처럼 너도 물질 배워서 해녀로 먹고 살도록 해. 어머님, 늙고 병들었다기엔 어머님 너무 팔팔하신걸요? 그럼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어머님이 집안일 좀 해주실 건가요? 맨날 동네 할머니들하고 화투만 치러 다니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밥 먹고 누워서 드라마만 보시잖아요. 화투 치시는데 필요한 미천만 뜯어가려 하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 집안의 노예인가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절 밥대기 취급만 하시고 너무하세요. 야, 넌 이 집안에 원래 일하러 들어온 옆에 아니더냐? 그럼 잠자코 일하고 돈 벌고 애나 낳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러다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코스톱으로 얼마나 돈을 잘 불리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은행 이자에 2배는 넘게 불린다고. 내 실력을 뭘로 보는 거야? 너는 마냥 내가 노는 걸로 보이냐? 하도 닥달을 해대니 해녀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도 조그만 고깃배로 벌어들이는 본인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 같이 맞벌이 하자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물질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한번 해봐. 물을 무서워하는 전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해녀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같이 하던 해녀 할머니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하유,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무슨 물질을 한다고 그래. 되게 시애미가 시키더냐? 그 옆에 내는 자기도 물질하기 싫다고 몇 년을 서울로 도망가 놓고 며느리는 물질을 시키고 지랄이래. 네? 우리 어머님 여기서 쭉 사시던 분 아니에요? 아니요. 물질도 몇 번 안 해봤어. 자기 남편 쓰러지니까 간병하기 싫다고 아들만 데리고 서울 가서 파출부 노릇하며 쭉 살다가 남편 죽으니까 쓱 내려왔구만. 아들 섹시 하나 데리고 말이야. 참으로 지독한 여편네야. 병든 자기 남편을 버리다니 참네. 시모는
왜 나한테 그 사실을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녀일도 몇 번 안 해본 시모는 제게 해녀일을 계속 강요했어요. 조그만 섬마을에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치이느라 전 생리가 멈추고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녀일을 마치고 해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하혈을 했는지 바지가 금세 핏빛으로 젖어버리더군요. 같이 일하던 해녀 할머니가 더 놀라셨죠. 아이고 섹시해. 얼른 병원 가봐. 밑으로 웬 피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 그러다 쓰러지겠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119에 전화해줄게.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본 결과 임신이 됐다가 유산된 거였어요. 꼭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그렇게까지 내몰리게 된 내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모도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유산됐다고 남편이 걱정하니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는 비아냥댔죠. 아이고, 야 아들아, 너 내가 쓰러져도 그렇게 호들갑 떨 거냐? 유산 한두 번 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야, 며느라, 너 물질도 싫고 집안일도 안 하려고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철문애가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라. 뭐라고요, 어머님? 꾀병이라뇨. 밑으로 피를 양동이째 쏟아내서 지금도 어질어질한데 지금 거짓말로 입원한 것처럼 보여요? 난 더 이상 물질 못해요. 해녀 일 안 한다고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는 좀 더 쉬운 일을 찾아봤어요. 어렵사리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사이 임신도 다시 되고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죠.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는 그 사이 임신도 다시 되고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죠.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아이만 봤죠. 하지만 시모와 남편이 주는 눈치가 대단했어요. 남편도 합세해서 나가서 돈 벌어 오라더군요. 애 낳고 한 달 쉬었으면 된 거 아냐? 엄니한테 애기 맡기고 다시 식당 일하는 건 어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최소 3달은 쉬더라. 난 애 낳고 우리 아기 100일까진 젖 먹이고 싶어. 난산으로 나와서 밑이 다 찢어져 아직도 너덜너덜한데 한 달 만에 당장 돈 벌어 오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제 애까지 태어난 마당에. 그리고 우리 엄마 씀씀이 알잖아. 나 혼자 물고기 잡아서 번 돈으로는 쌀값 대기도 힘들다고. 그때쯤 시모가 동네 할매들과 하던 고스톱 판돈이 점점 커지는 것 같더군요. 다들 화투에 눈이 벌게져서 마치 좀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죠. 영락없는 도박판이었어요. 남편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현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다 쌓아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은행 그까짓 거 망해버리면 내 돈 다 날리는 거잖아. 시골 은행이 뭐 제대로 돌아가나 가겠냐고. 통장에 숫자로만 딱 찍힌 그걸 어떻게 믿어? 난 우리 집 창고가 제일 믿을만하더라. 하지만 식량 빼가는 쥐새끼 마냥 돈 빼가는 도둑놈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야금야금 빼다가 고스톱을 치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엄마보다 절 먼저 의심하더군요. 당신이 창고 돈 빼갔어? 아, 생활비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남의 돈을 몰래 훔쳐가? 식당에서 알바도 하면서 돈이 그리도 모자라?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도둑년 같으니라고. 뭐? 도둑년? 지금 내가 당신 돈 몰래 빼갔다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지. 우리 애기 봐준다고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더니 맨날 대충 재워놓고 동네 할매들이랑 고스톱이나 치러 다니고 돈이 있어야 도박판에 껴주니 맨날 아들내미 또 몰래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고 있었어?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섬사람이라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청년 결백한 양반이라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갱년기 우울증이 와서 취미로 화투 몇 번 치는 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담이 도박꾼이라고 매도해?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남편은 급기야 내 뺨을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저도 눈이 돌아버렸죠. 하지만 자기 엄마만 감싸고 돌며 절 도둑년 취급하는 게 더 억울했어요. 물증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찌저찌 어렵게 홍캠이라는 걸 중고로 사서 창고 근처에 몰래 설치해놨어요. 성능이 꽤 좋아서 부엌까지 다 보이더군요. 설치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모가 남편 돈에 손을 대는 게 찍혔고 또 다른 영상들도 찍혔어요. 제가 식당 알바를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시모가 보리차 한 잔을 줬어요. 그게 시모의 유일한 집안일이었죠. 그런데 CCTV를 확인하니 거기에 가래침을 뱉거나 코를 흥 하고 풀어서 제게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벌컥벌컥 들이켜왔는데 진짜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CCTV를 틀었어요. 남편 돈을 훔쳐가는 거나 애기가 울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낮잠만 쳐자는 시모. 제 물컵에 침 뱉는 시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자기 엄마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엄마, 화투도 정도껏 치셔야지. 아들내미가 힘들게 번 돈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애도 있는데 애기 우유값은 남겨놓으셔야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낯짝이 두껍더군요. 야, 며느리 너 이제 몰래카메라까지 들이대면서 날 감시하냐?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나? 인연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네가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기어코 갈라놓는구나. 대체 뭘 갈라놓는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그 다음 우리 애기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전히 저도 돈을 벌어야 했길래 불안했지만 이젠 아기 잘 봐준다는 시모의 말만 믿고 계속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갔어요. 그 사이 둘째 아기가 생겼기에 만삭을 하고도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병원으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박정구가 어머니 되시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기가 좀 크게 화상을 입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발견하고 119 타고 왔는데 가족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요? 어디를 어떻게 화상을 입었는데요? 애기 친할머니가 봐주고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가 같이 있다고요? 암튼 알았어요. 빨리 갈게요. 전 만삭인 몸으로 냅다 뛰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엉엉 울면서 말이죠. 병원에 가보니 애기 잘 돌봐준다던 시모는 어디 가고 동네 할머니만 계시더군요. 아이고 새댁 얼른 와. 정국이가 혼자 있다가 식어가는 곰젖을 엎어서 다리 엉덩이까지 다 튀었어. 다행히 고추는 괜찮대. 하늘이 살린 거야. 우리 애기, 내 피 같은 우리 아기 괜찮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그놈의 돈이 뭐라고 널 내팽개치고 나가서는. 곧이어 소식을 들은 남편도 쫓아왔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남편에게 입원한 첫째 아이 간병을 맡기고는 저는 시모를 잡으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화투판에 쳐 앉아있더군요. 시모의 신난 목소리가 저 멀리서까지 들리더군요. 자, 어서 다들 돈 내놔 돈. 이번 판은 내가 대박났다. 대박이여. 으흐, 신난다.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놓고는 신나게 화투나 치고 있다니. 시모의 뒷모습을 보자니 사리가 느껴졌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일단 차분히 뒤로 빠져서 112에 신고했어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잠시 후 경찰들이 몰려왔고 일단 시모까지 싹 다 잡아가더군요. 전 뒤에 몰래 숨어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제가 신고한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유치장에 갇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잡힌 건 처음이었으니 도박 초범으로 말이죠. 남편은 아기가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시모를 다그치더군요. 엄마, 아니 어떻게 애를 냅두고 화투를 치러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아기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화상을 입었잖아요. 자넨 화투 때문에 내 돈을 빼가지 않나. 이젠 엄마 못 믿겠어요. 아기 엄마가 둘째 가져서 만삭이고 하니 그냥 내 몸 굴려서 돈 벌어올 테니 다 집에 있어요. 남편은 하는 일이 고기잡이였으니 훨씬 연봉이 세다는 원양어선 일을 알아보더군요. 이젠 원양어선 타면 애기들까지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테니 당신이 집에서 애 키워.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애기들한테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렇게 전 둘째를 낳으며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여전히 시모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았지만 그래도 식당일 안 하고 집안일 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제겐 마치 휴식처럼 느껴지더군요. 원양어선을 타게 된 남편은 몇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와서는 긴 휴식을 가지고 또 배 타러 나갔죠. 어쩔 땐 왼수 같지만 그래도 한참을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니 애틋한 맘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셋째가 금방 들어섰어요. 그런데 셋째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뭐? 또 아기를 가졌다고? 당신 그거 내 아이 맞아? 딴 남자랑 굴러먹다가 애 들어선 거 아냐? 내가 몇 개월씩 밖에 있는데 임신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했어 자기?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야? 집에 오면 한 달씩은 있다 가면서 그 시간들은 생각 안 해? 이 시골 섬마을에 바람필 남자가 누가 있다는 거야? 애기들 돌보며 공주님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 뒤치다거리까지 다 내 몫인데 대체 바람필 시간이 어디 있다는 거야? 당신만 일하러 다니는 줄 알아? 난 집에서 24시간 움직이고 있다고. 맘 같아선 셋째 아이를 지어버리고 싶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는 자체가 우리 셋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게 셋째 아이를 남편이 배 타러 장기 출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낳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은 제가 의심됐는지 셋째 아기를 낳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 요구하더군요. 셋째 아이가 진짜 내 새끼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할 거야. 남편의 의심병은 그때부터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안 그래도 팍팍한 삶 속에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다니 진짜 기운 빠지는 일이었죠. 마음대로 해.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검사 결과 당연히 친자로 나왔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섬마을엔 죄다 꼬부랑 할배들 뿐이었는걸요.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너무 억울했지만 울분을 참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했죠. 전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들은 너무 고맙게도 착하고 똑똑하게 커주었어요. 서울 아이들은 과외며 학원이며 사교육도 많이 시킨다는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이 섬 구석에 과외 선생님이 어딨겠어요. 다행히 화상 과외라는 게 있다기에 서울로부터 화상으로 수업을 받기도 했죠. 역시나 컴퓨터 앞에서 화상으로 아이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첫째 정국이와 둘째 정찬이가 영어랑 수학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수업을 잘 따라오고 실력이 범상치 않길래 컴퓨터로 간단히 영재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간이 테스트이기에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가르쳐왔던 학생들 중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실력이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씀드립니다. 서울로 한번 나오셔서 정식으로 영재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영재라고요? 어려서부터 꽤 똘똘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애기 아빠랑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똘똘하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우리 형편상 영재 교육이며 특히 서울로 와서 교육시키라는 건 꿈처럼 먼 일이었죠.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의나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할 뻔짜였어요. 야, 넌 엄마로서 애들 데리고 섬마을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나 할 것이지. 뭐? 영재교육? 서울? 웃기는 소리 취하고 앉았네. 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돈 버는 게 쉬워 보이지? 고학년 데려다가 밥 주고 집 주고 했더니 바라는 게 한도 끝도 없네.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양어선 태워서 돈 벌게 할 거니까 잠자코 애들 밥이나 먹여서 힘나 키우게 해. 힘이 세야 고기도 잘 잡는다고. 뭐?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보고 야 거리니까 이젠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네? 우리 애들도 원양어선 태운다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우리 애들은 펜대 굴리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지. 밥이나 먹여서 힘 키우라고? 그게 아빠로서 할 소리야? 똑똑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게 그렇게 욕 들을 일이야? 됐어.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끊어.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시모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야, 너 힘들게 일하고 있는 네 서방한테 말 뻔세하고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네가 서울로 가버리면 내 밥은? 집안일은 누가 다 하냐? 자고로 한번 밥대기는 영원한 밥대기인 거다. 그냥 섬마을에서 조용히 살다 죽을 생각이나 해. 남편과 시모의 강한 만류로 일단 한풀 꺾이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시키며 잘 키워보고 싶단 마음은 몽글몽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서울에 대해 찾아보기도 하고 마치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막 찾아보듯이 서울살이, 교육, 교통, 서울의 동네들에 대해 다각도로 검색해봤죠. 그러다가 남편이 아주 오랜만에 집에 왔고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또 제 뺨을 때리며 상을 뒤집어 엎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더군요. 야, 너 또 서울 얘기 꺼낼 거야? 오라. 네 인연, 네가 처음에 서울 얘기 꺼낼 때부터 내가 예상하고 있었어. 너 서울에 기둥서방 하나 생긴 거 맞지? 그놈 만나러 서울 간다는 거지 지금? 어디서 몰래 연락하며 바람을 펴대. 이 불순한 것 같으니라고. 지금 나 때린 거야? 내가 이 고생을 다 해가며 왜 맞아야 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의심병자야. 아무리 의처증이 심해도 사람 봐가면서 꼬장 부려야지. 뭔 남자야 남자는 애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 대체 날 왜 때려? 억울하고 분통해서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다.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서울 올라갈 거야.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참네. 그래 좋아. 그 대신 애들은 당신이 셋 다 키워. 애들 다 데리고 서울이든 어디든 가버리라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애는 나 혼자 낳았어? 아빠라는 사람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양육비 안 주면 당신 소송할 거야.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나중에 진짜 양육비를 안 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 정신도 없더군요. 각박한 서울살이에 저 혼자 애새 키우느라 똥구녕이 빠지게 일이 치여 살았죠. 어쨌든 지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도박꾼이자 성격 개차반인 시모와 그렇게 남남이 되고 서울로 애 셋 데리고 올라왔어요. 이혼이며 상경이며 모든 게 얼떨결에 결정된 일이라 아무 준비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왔죠.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었기에 일단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명절날 포함해서 365일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목욕탕 때밀이 백화점 청소부, 파출 보며 전단지 돌리기, 박스 공장에서 박스 조립하기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 학비 대주고 먹이고 입히는 게 큰 낙이었어요. 계획대로 특수 영재교육까지 못 시켰지만 우리 정국이는 서울에 있는 수준 높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군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라며 15살짜리 아이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걸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죠. 둘째 정찬이와 셋째 정윤이도 형 따라서 늦게까지 열공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투닥투닥 싸웠지만 사춘기가 지나고부터는 철이 들며 180도 바뀌더군요. 특히 정국이는 중학생임에도 거의 어른처럼 말하곤 했어요. 엄마, 혼자 힘으로 저희 세 아들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제가 얼른 잘 나가는 의사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정찬이랑 정윤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거애 선생님처럼 동생들 가르칠 테니까요. 제 실력 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엄마는 너무 고마워. 아무 가족도 없는 엄마가 너희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희들은 내 생명이나 다름없어. 엄마가 죽을 때까지 지켜줄 거야. 진심으로 목숨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새끼들이었어요. 세상에 내 핏줄은 우리 아이들이 유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던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맙니다. 자주 코피를 흘리고 약했던 우리 셋째 아들 정윤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큰 병원에 가서 검진해봤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혈액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일컫는 병이었죠. 의사로부터 진단을 듣는데 사지가 발발 떨리더군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혈병이면 우리 막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막내 아들은 절대 안 돼요. 어머님,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정윤이가 치료만 잘 따라와주면 완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소아 백혈병 완치율이 80%를 넘어갑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위험한 급성도 아니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주치의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막내의 간병이 최우선이니 그때까지 모아놓은 현금으로 일단 생활하기로 하고 제가 막내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모아놓은 돈이 바닥을 보이더군요. 돈 걱정에 잠도 못 이루던 절 눈치 빠른 첫째 아들이 캐치했어요. 엄마, 저랑 정찬이가 돌아가면서 막내 간병할 테니까 엄마가 일해야 되면 하세요. 제가 성인이었으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돈 벌어올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당장 돈이 급하긴 했기에 쪽잠을 하루에 3시간 정도 자가며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일했어요. 어떻게든 우리 막내 아들을 살려야 했기에 소처럼 개처럼 일해서 돈을 모았죠. 밥 먹을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우고 손님이 먹다 버린 음식 주워 먹으며 거지처럼 살았어요. 에휴,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네요.
돈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너무 춥고 각박하기 그지없었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더군요. 다행히 셋째 아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퇴원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종교도 없던 저였지만 그때 당시엔 하루에 12번도 더 바닥에 무릎 꿇고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들 다시는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가정 형편상 공부에 제대로 매진도 못했던 첫째 아들은 본인이 원하던 서울대 의대는 못 갔지만 지방에 있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괜시리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정국아, 엄마가 더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평범한 가정에서만 태어났어도 서울대 의대는 물론 하버드 의대도 갈 수 있지 않았겠니? 엄마,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제가 시험에 잠깐 삐끗해서 몇 개 더 틀려서 지방 의대를 가게 된 거죠 뭐. 근데 엄마, 여기도 엄청 센 곳이에요. 기숙사 살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성격 좋고 유쾌한 아들이라니. 내 아들이지만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둘째 아들은 순수 과학을 공부하고 싶다며 과학고에 진학했는데 원하던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하더군요. 백혈병을 이겨낸 셋째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형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곤 했죠. 우리 아들들만 보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남편복, 시댁복, 부모복 없는 내가 자식복 하나만큼은 타고났나 보구나. 이 정도로도 감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죠. 저도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어 3-4개씩 일을 하는 건 무리였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들은 엄마한테 부담될까봐 본인 학비며 생활비까지 알바로 충당하더군요. 대견했죠. 덕분에 전 백화점 청소부 일 하나만 하면서 잠도 7, 8시간씩 자고 여유를 부릴 수 있었어요. 전엔 잠을 7, 8시간씩 자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잠만 제대로 자도 살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몇백 몇천만 원씩 하는 물건들을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사가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죠. 그날도 내 발자국이 생기지 하게 않기 위해 뒤로 걸으며 백화점 바닥을 삐까뻔쩍하게 닦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객과 충돌하고 말았어요.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비서인지 경호원인지 까만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 3-4명과 함께 쇼핑하는 노부부였어요. 아차, 엄청난 부자를 잘못 건드렸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경호원 중 한 명이 제게 큰 소리로 다그치더군요. 아니 아줌마, 제대로 보고 닦아야지. 뒤에 회장님 내려가 계시는데 무작정 엉덩이로 들이밀면 어쩌자는 거야 더럽게.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존 노부부와 눈을 마주치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죠. 혹시라도 백화점 관계자에게 클레임이라도 걸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본 회장님 내외라는 노부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너, 세화야, 내 딸 세화 맞지?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았던 거야? 네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 대체 20년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야? 세화요? 전 김방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큰 사고로 기억을 잃고 남편과 시어머니랑 섬마을에 가서 아들 셋 낳고 살다가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온 건데 제가 딸하고 얼굴이 비슷한가요? 저도 혼란스럽네요. 뭐?
20년 전의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그래서 네가 이 엄마를 찾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없이 외딴 섬에서 산 거구나. 아, 불쌍한 우리 새와. 우리가 네 부모야. 우리 얼굴 기억 못하겠니? 넌 20살 때 얼굴 그대로구나. 근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누구길래 너한테 부모 얘기를 안 해준 거야? 혹시 이 말자 박종문 맞니?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아? 괘씸한 년놈들 같으니라고. 웬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워낙 불쌍해 보이길래 우리 집에 살게 해주면서 파출부일 시켰더니 은혜를 웬 수로 갚아? 그 작자들 당장 찾아야겠다. 그 년놈들 어딨니? 아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세화야. 너 아들이 셋이라고? 어디 살고 있니? 우리 손자들까지 데리고 원래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꾸나 아가. 내 엄마라는 사람이 날 보고 아가라고 부르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날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굉장히 어색한 감정이었죠.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제가 원래 살았다던 곳에 갔어요. 대궐 같은 그 집에는 아직도 제 방이 남아있더군요. 제가 10대 시절 한창 재기발랄할 때의 사진들이 한 벽면을 가득 찰 정도로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의 얼굴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너무 이상하더군요. 친부모님은 엉엉 우시면서 내 손을 계속 잡고 이야기하셨어요. 중소형 로펌의 수장으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아빠와 교수로 명예퇴직하신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은 꽤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더군요. 엄마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 글쎄, 아들 딸린 불쌍한 파출부를 데려다가 방앗간까지 내어주며 입주 도우미로 써줬는데 그 아들이 점점 크면서 널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게 아니겠니? 그냥 그러다가 끝나려니 했는데 20대가 되자 그 아들놈이 널 강제로 덮치려고 했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아들과 엄마를 바로 내쫓아버렸지. 마음 같아선 콩밥을 먹이고 싶었으나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 꿇고 사정하는 통에 그냥 내쫓는 걸로 끝났지. 그런데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20살인 네가 사라져버렸어. 실종신고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지. 엄마 아빠는 외동딸이 네가 없어지고는 거의 몇 년간 사람답게 못 살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 뭐니. 하지만 왠지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되더라. 우리 딸이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가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 모두 다시금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우리 딸하고 생각지도 못한 예쁜 손주까지 만났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다 네 덕분이야. 우리 부부는 다 늙어서 이제 돈 쓸 일도 없어. 이 재산들 다 네 거야. 넌 창창한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거야. 모든 걸 다 퍼줄게.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 아들과 파출부였던 엄마가 바로 제 남편과 시모였던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리자 이미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인 것처럼 남편과 시모 행세를 했던 거죠. 전 그들에게 속아 지난 20년을 고난과 역경 속에 개고생하며 살아왔고요. 그 년놈들이 제게 친부모와 집 주소만 바로 알려줬어도 부모님 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분통하고 억울했죠. 전 쓰러져서 한참을 오열했어요. 그리고는 복수를 다짐했죠.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 새끼야. 왜 사고 났을 때 바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인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잃어버린 내 20년을 어떻게 되찾아줄 거냐고. 너랑 네 사기꾼 애미 두 년놈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족칠 거야. 다 망하게 만들 거라고. 뭐야? 내가 너 억지로 차에 태워서 달리다가 사고 난 것까지 다 기억났어? 아이씨, 누가 말해준 거야? 이런 재수없게 딱 걸렸네. 혹시
돈 많은 엄마 아빠 찾은 거야? 니네 집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애 아빠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재산 떼어주면 안 될까? 뭐 이 새끼야? 네 애미랑 콩밥을 같이 먹을 준비나 해. 네가 그러고도 애기들 아빠냐? 난 사람도 아니야, 이 새끼야. 그 와중에도 돈 달라는 말을 하다니 정말 빌어먹을 인간이었죠. 날 겁탈하려던 이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웠어요. 부모님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기억도 최대한 들어오게 만들어보고 건강도 챙기라고 하셨지만 전 복수가 먼저였어요. 다행히 로펌의 수장이었던 아빠 덕분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네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그 악마 모자에게 시달린 증거들 말이죠. 시모와 남편에게서 살려달라고 비명이 섞인 전화, 문자 등을 여러 번 받았지만 다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거든요. 아이들로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엄마인 절 고생시킨 아빠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 점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아이들과 친정에 살면서 친부모님의 재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특히 백혈병에 걸렸던 셋째 아들한테는 전문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간호사에 영양사까지 붙여주셨어요. 원하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시겠다고 하여 우리 아들들이 현재 영어 회화 공부에 전념을 다하고 있네요. 지네들끼린 영어로 대화하는데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도 참 좋네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20년을 다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3, 40년을 더욱 알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새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현재 삶이 팍팍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큰 행운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언젠간 해뜰 날이 꼭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